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Behavioral Finance하고 그리고 Private Wealth Management 나중에 가면 Derivative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도 이 답답한 마스크 좀 벗고 편하게 같이 얼굴 보면서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아마 오프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나으실 것 같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얼굴이 이게 다 보이고 뭐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스크만 이렇게 딱 얼굴에 정면에 계속 드러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뭐 빨리 이게 끝나서 저도 편하게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 3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어요. 시험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글로벌리 다 이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도 시험은 또 뭐 스케줄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이 공부할 Behavioral Finance는 안 들리십니까? 아니,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예. Behavioral Finance는 이게 되게 워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며 뭘 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보면 나중에 막 혼란스러운 그렇고요. 그리고 되게 사이콜로지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라도 또 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접근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게 Behavioral Finance가 나중에 이제 Private Wealth Management와 같은 그런 과목들하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다른 과목에 섞여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만 다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만이 Behavioral Finance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과목과 같이 묶여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대구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심리학을 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쉽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완전 생소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 파이낸스하고는 되게 많이 다릅니다.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목차를 좀 보세요. 목차, 맨 앞에. 거기는 목차가 없군요. 그러면 리딩으로 여기 Behavioral Finance 리딩이 모두 3개가 있어요. 3개 리딩이 첫 번째 리딩이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딩은 Behavioral Biases of Individual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Behavioral Bias 이야기가 두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Behavioral Finance and Investment Process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챕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몽땅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험 목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 목적으로 차원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리딩,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딩 8에 나오는 챕터. 리딩 8 챕터가 Behavioral Biases of Individual. 개인이 가지고 있는 Behavioral Bias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바이어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룹핑을 해서 이 Behavioral Bias가 머리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가슴에서 오는 건가요? 종류가 원천이 2개가 있어요. 코그니티브 머릿속에서 오는 게 있고, 이모션하는 가슴에서 오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Behavioral Bias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무슨 심리학자가 되고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클라이언트들이 올 거예요. 이제 우리를 믿고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장 합리적으로 또는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세요라고 우리가 거기에다 레코멘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에 우리가 전통 파이낸스 공부했던 것처럼 딱 계량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에요 해가지고 그걸 답으로 만약에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accept 한다면 달리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바이어스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이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에셋 알로케이션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싫어요,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주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 못 파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그런 에셋 알로케이션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굳이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공부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 맨 먼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know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세요. 고객부터 먼저 이해해야죠. 어떤 사람인지를. 두 번째는 know the market. 시장을 알아야 돼요. 이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 같은 것들이 시장에 대한 분석인데 고객에 대한 분석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리턴의 속성을 알아서 그 시장과 시장에 대한 내가 분석한 것과 고객에 대한 분석한 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에셋 클래스를 갖다가 섞게 되면 가장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레벨 3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레벨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눈만 보이니까 좀 이상해요. 자, 우리가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레벨 1은 대부분 컨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각조각의 컨셉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 레벨 2에서 공부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적정 가치인가를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하는 거는 주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에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걸 갖다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의 자산들이 페어 프라이싱 안 돼 있다. 적정 가격으로 프라이싱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포트폴리오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 오버밸류에이션 된 걸 갖다가 막 집어넣고 언더밸류에이션 된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막 섞다 보게 되면 나는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알로케이션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을 공부한 게요. 레벨 2에서 공부했어요. 에셋 밸류에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에셋 밸류에이션이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있을 거라고 일단 우리는 가정을 하고 이제는 에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이런 걸 할 텐데 에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와 관련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은 기관하고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해당되는 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입니다.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각 고객들한테 맞는 좋은 만족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할 텐데 기관 투자자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하고 투자자가 두 그룹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보이지 않는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만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없어요, 이게.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있어요. 예? 좋았어요. 휴먼 리소스.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해요. 사람이다 그러는데, 사람이다. 대상자가 사람이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하게 되면 되게 철학적으로 들릴 것 같긴 한데,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종목. 그리고 어쩌면 그 종목이 그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기관 투자자한테는 인생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개인한테는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인생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인생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나중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를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인가요? 라는 걸 갖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입니다. 봅시다 이제. 자, 리딩 7에서요. 그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고 해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Perspective라는 게 뭐에 대한 관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Behavioral Finance가 뭐에 대한 관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제목 밑에다가 여백에 좀 써놓으세요.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 다음에 On Investment Decision Making 이렇게 좀 씁시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말이에요.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거를 전통 파이낸스는 투자 의사결정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는 투자 의사결정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이 챕터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티오리가 의사결정 이론이
아주 아카데믹합니다. 전통 파이낸스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의사결정 이론이 있고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 이론이 있어요. 두 이론이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전통 파이낸스가 어떤 의사결정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씩 진전이 되면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이 전개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 파이낸스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래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뭐 워렌 버핏이 이제 뭐 그런 일종 아이콘처럼 되어 있지만,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임 같은 사람이요. 윌리엄 도트, 벤자민 그레임. 이런 사람들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죠. 시큐리티 어널리시라는 책도 쓰고, 인텔리전트 인베스트라는 뭐 현명한 투자자 책도 썼던.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을 때에 대공황이 온 이후에 투자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벤자민 그레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통 투자와 관련된 초석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 투자 이론인데 개별 투자를 잘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본질 가치를 잘 알아야만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를 보고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치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자산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한 군데에다가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산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분산하게 되면 얼마만큼 위험을 줄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념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개별 종목 하나를 바라볼 때에 가치 투자를 하자. 이건 좋아요. 근데 개별 종목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같이 저평가되는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야. 위험을 더 많이 줄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벤자민 그레임은 그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분산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일 수 있나 이거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답을 한 사람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모든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었던 아버지라고 말하는 해리 마코피츠입니다. 그래서 개별 투자는 벤자민 그레임 관점에서 가면 되는데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피션트 프론티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해리 마코피츠 이론으로 분산 투자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을 얼마만큼 줄이는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민 베어런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분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이만큼 주는 거예요 라고 이론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벤자민 그레임이랑 가치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해리 마코피츠의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그때 위험을 뭘로 측정하게 되면 표준 편차로 측정을 했어요. 또는 분산으로 측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익률의 분산 또는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런데 자산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지게 되면 구해야 될 코베리언스나 코릴레이션이 엄청 많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개별 자산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지를 갖다가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단순화시킬 필요해서 자, 개별 자산이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반응하는 정도가 있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시장이라는 팩터 하나에다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매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코릴레이션 또는 코베런스 구할 수 있지 않니? 그게 1964년도의 CAPM입니다. 윌리엄 셰퍼가 주장했던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에요.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뭘로 설명합니까? 개별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기대하는 수익률은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된다. 이런 거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CFM 할 때 그런 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오직 뭐에 딱 매핑한 거냐면 시장 전체의 수익률에 매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왜 매핑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나머지는 스페시픽한 거라서 그런 것들은 분산 투자하면 없어지니까 그런 거 매핑 안 해도 되고 시장 수익률에만 딱 연동하자.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시장이 아니니까 시장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베타로 측정하면 된다. 그게 CAPM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계량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벤자민 그레이엄, 그 다음에 그 해리 마코피츠, 윌리엄 샤프 거기까지 왔어요. 그 뒤에 CAPM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좀 다른 상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오프의 구조가 직선의 구조가 아니고 어떤 곡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지는 거다. 이걸 딱 들고 있게 되면 권리 의무가 동시에 있다. 이런 상품이 있는가 하면 이걸 딱 들고 있으면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어 있다. 그런 상품도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는 상품이 옵션입니다. 그렇게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는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자, 그게 1976년도에 나왔던 블랙숄드 머튼의 옵션 프라이싱 공식이에요. 다 노벨 경제상 받았던 이론들입니다. 그렇게 이론들이 막 전개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자, 거기까지 전통 파이낸스입니다. 블랙숄드 머튼까지 온 게 전통 파이낸스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가라든지 금융 변수의 움직임은 결국은 말이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시장을 갖다 다 설명한다. 요렇게 이제 하게 돼. 이렇게 이제 시각이 좀 많이 사람 쪽으로 왔어요. 그 사람 쪽으로 오면서 사람의 투자 행동을 갖다가 좀 뭔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콜로지, 심리학에 대한 그런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부 다 아주 공학적으로 계량적으로만 가다가 이론을 전개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2002년도에 이제 사람한테 길을 묻습니다. 심리학한테.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금융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심리학한테 그 길을 물어요. 그 길을 물어서 답을 구했던 사람이 데니엘 캐너먼이라는 사람하고 터버스키라는 사람 두 사람이 쓴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습니다. 그 프로스펙트 티오리가 비헤이비얼 파이낸스의 모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블랙숄드까지가 딱 전통 파이낸스고 그 이후에 나왔던 2002년도 이후에 나왔던 프로스펙트 티오리라는 그 이론에 근거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를 갖다가 이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자, 보다 보게 되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교재 봅시다. 리딩 7에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에서 모듈 7.1의 인트로에서 Traditional Finance vs. Behavioral Finance가 있는데 Traditional Finance focus on how individuals should behave, how should behave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How should behave. 자, it assumes people are rational. rational의 1번, risk averse의 2번, selfish utility maximize의 3번. 자, 사람에 대한 가정입니다. 전통 투자에서는,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사람에 대한 가정을 합리적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그리고 자기 효용을 maximization 하고자 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페이지 좀 넘기셔서.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에요. 맨 위에 세 번째 보면 그런 사람, such individual will act as rational economic RAM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하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경제학 책에 나오는 거는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RAM과 같은 합리적 경제 주체가 이런 사람들만 시장에 있게 되면 which will lead to efficient markets where prices reflec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efficient한 마켓이 됩니다. 자,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만 다 시장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가격들은요, 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정확히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효율적 시장입니다. efficient 마켓이 돼요. efficient하다는 이야기는 뭐가 efficient하다는 이야기냐면 information efficient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보가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정확히 이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information efficient하다라고 말을 해요. 정보 효율적이다. 램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합리적 경제주체만 있으면 시장은 그렇게 efficient한 마켓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Traditional Finance is concerned with normative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rational solution to problem.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normative analysis, 좀 규범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should behave,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경제주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라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석 자체도 되게 노마티브해요. 그리고 결론도 보게 되면 굉장히 rational solution을 만들어냅니다.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using behavioral finance in practice prescriptive. 틀렸어요. 이거 behavior이 아니고 traditional입니다. traditional. behavior 좀 지우시고 using traditional이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Using traditional finance in practice as a prescriptive. 뭔가 처방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처방적인 그런 답을 해줍니다.
자, 그 밑에 좀 내려오셔서 behavioral finance is descriptive. 근데 behavioral finance는 좀 달라요. descriptive, 기술적입니다. 이 사람, 기술적이라는 이야기는 which focus on describing how individuals behave and the market make decision. 자, 거기 behave and market and make decision. behave 앞에다가 do라고 좀 써놓으세요. do. 대동사 do. 자, 이거는 how, 어떻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should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라고 사후적 설명을 합니다.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자, 그리고 그 패러그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behavioral finance recognizes that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can affect decision making, leading to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biases. 거기서 이제 그 줄을 좀 하나 그어놓고 말을 하나 써야 되는데, behavioral finance는 recognize 하기로 했죠.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can affect decision mak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can affect decision making.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그게 곧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한 단어로는 framing이라고 합니다. framing. 어떻게 프레임을 하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달리하게 돼요.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예를 들은 것들이 몇 개 있을 테니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프레이밍에 딱 걸려들게 되면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막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경제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정확히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처음과 나중에 바꿨을 때 일관성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정보를 갖다가 어떤 걸 먼저 주고 어떤 걸 뒤에 주는 건지, 어떤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져요. 앞에 결정한 거하고 나중에 가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달라지는 이유가 코그니티브 에러 때문이기도 하고 이모셔널 바이어스 때문이기도 해요. 별것 아닌 단어지만 자, 앞으로 우리가 behavioral finance에서 다루게 될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는 behavioral bias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바이어스가 있어요. 머릿속에 바이어스가 있다고요? 또는 가슴에 바이어스가 있어요? 근데 머리에서 오는 거는 코그니티브 하다라고 하고 가슴에서 오는 거는 이모셔널 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오는 코그니티브를 바이어스긴 하지만 얘는 거의 에라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오는 바이어스는 말 그대로 어떤 편향입니다. 나는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 어떤 편향이 있어. 아집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이모셔널 바이어스예요. 둘 중에 어느 게 치료하기 쉽겠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behavioral finance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우리 투자자, 내 고객이 나한테 왔는데 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을 좀 잘 이해해서 같이 손을 잡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무적으로 뭔가 이 사람한테 컨설팅이나 카운슬링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걸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최적의 솔루션에 맞게끔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그니티브의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가슴에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두 개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험에서 중요한 챕터가 그 두 번째 챕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ndividual bias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바이어스의 종류가 아까 머리에서 오는 게 있고 가슴에서 오는 게 있고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머리에서 오는 것과 가슴에서 오는 걸 갖다 판단만 하고 확인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뭘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수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고. 자, 둘 중에 코그니티브 에러하고 이모셔널 바이어스하고 둘 중에 고치기 쉬운 거 어느 게 고치기 쉽겠어요? 코그니티브 에러는 그래도 좀 고치기가 쉽죠, 이제. 왜냐하면 fault reasoning, 뭔가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으니까 증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인피리컬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셔널 바이어스는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 없이 싫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모셔널 바이어스인데 이런 이모셔널 바이어스는 고쳐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모셔널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세요 해도 백날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좀 우리가 accommodation,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make correction, 뭔가 바꾸세요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코그니티브한 것들은 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이모셔널 바이어스는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공부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에 원천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바이어스가 머리에서 오는 건가요? 가슴에서 오는 건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머리에서 오는 거면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가슴에서 오는 거는요, 우리가 어코모데이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가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바로 밑에서 individuals are normal and may or may not act in risk-averse utility maximization manner. 자, 거기서 사람들은 rational 하지 않아요. behavioral finance에서는 normal 합니다, 그냥. rational 하다는 것과 normal 하다는 것은 달라요. rational한 거는 진짜 합리적이에요 이러지만 normal한 거는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할 뿐인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normal이에요. 그냥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may or may not. 일관성이 없어요. may not 일 수도 있고, may일 수도 있습니다. may or may not. 사람이 위험 회피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효용을 갖다가 maximization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추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their resulting decisions may be suboptimal from rational perspective. 그러니까 전통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사결정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게 보니까 전통 파이낸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옵티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왕왕합니다. 그리고 mostly 대부분 하죠.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this can result in markets that temporarily or persistently deviate from efficiency.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일시적으로 또는요 계속해서 효율적 시장으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자,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는 접근하는 게요. 학문의 영역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micro behavioral finance가 있고 macro behavioral finance가 있어요. micro behavioral finance는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마이크로한 거는. 근데 macro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시장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LOS를 한번 이렇게 behavioral finance LOS를 쪼르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LOS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micro behavioral finance의 LOS들이고요. 매크로한 거는 뭘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LOS에 있어서 마켓과 관련된 거 찾으시면 되는데 마켓과 관련된 LOS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behavioral finance 전체를 걸쳐가지고 마켓과 관련된 LOS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요.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자, 밑에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하고 두 개 구분되어 있는 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보십니다. 자, 그 밑에 패러그램 보셔서 By understanding how investors and the markets actually behave and the divergence of actual and theoretically optimal behavior, it is hoped that investors can modify their actions to achieve better outcomes. A better outcome is defined as being close to the optimal normative outcome suggested by traditional finance.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파이낸스가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 파이낸스가 분명히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옵티멀 솔루션이 제일 좋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옵티멀 솔루션으로 잘 다가가지 않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에러나 바이어스 때문에 그렇게 옵티멀 솔루션을 잘 채택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 고객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거는 고쳐서 옵티멀 솔루션 쪽으로 다가가게끔 하고 어떤 거는요 그냥 수용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를 수용해서 그냥 좀 넓은 범위에서 약간 이탈을 하더라도요 그냥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에 나와 있는 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고객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어차피 전통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게 정답인데 그 정답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게끔 뭔가 좀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해보자. 고객을 잘 이해함으로써. 자, 그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밑에 노마티브 어널리시스 그 분석 방법을 갖다가 설명한 게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16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61페이지에 트래디셔널 파이낸스가 있는데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위에다가 제목을 좀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The Decision Making Process라고 좀 씁시다. Process of 그 다음에 Traditional Finance. 이게 이제 풀 전체 제목입니다. 전통 파이낸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 process.
자, 그리고 그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바로 하고 그 제목 볼드로 되어 있는 거하고 첫 번째 시작되는 문장하고 사이 200이 별로 없지만 그 200 사이에다가 일단은요 RAM이라고 좀 쓸까요? RAM. Rational Economic Man 아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는데 전통 투자는 투자자에 대한 가정을요 RAM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163페이지로 오세요. 163페이지 보면 Risk Aversion이라는 말이 있죠. Risk Aversion 앞에다가 번호 2번 해가지고 Risk Aversion 이렇게 좀 쓸까요? 번호를 좀 매겨 놓으세요. 그러니까 전통 투자,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은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RAM이다. 이렇게 합리적 경제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리스크 어버전, 위험 회피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가정이에요. 요 강력한 가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61페이지 보세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Traditional finance에서는 assume을 하기를 individuals are risk averse, have perfect information, focus on maximizing their personal utility function. 뭐 이렇게 이제 뭐 가정을 해요. 그 전통 투자에서 개인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 rational investor will exhibit utility theory which assert individuals have a limited budget and will select a mix of goods and services that maximize their utility.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자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하려고 하냐면 가능한 효용을 갖다가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그 용력과 제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알고 있는 유틸리티 티오리 효용 이론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rational decision maker will follow for self-evident rules of axiom. axiom이라는 게 공리예요. 공리.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입니다. 이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액시엄인데, 기본적으로 전통 투자에서 말을 하고 있는 효용이론에 네 가지 공리가 있어요. 이 공리는 셀프-에비던트합니다. 셀프-에비던트하다는 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명제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굳이 증명이 필요 없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론에서는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증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네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completeness요. completeness, 완결성을 말을 하는데 assumes individuals know their preference and use them to choose between any two mutually exclusive alternative. mutually exclusive 하다니까 상호 배타적이에요. A 안에 있고 B가 안에 있는데 그 A1과 B 안에서 상호 배타적 아니라면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지를 갖다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있잖아요. A가 B보다 좋아라고 하면서 A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B가 A를 좋아 선택하거나 또는 indifferent 두 개가 같다라고 하거나 하여튼 자기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transivity요. transivity는 일종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assumes that individuals consistently apply their completeness rankings. If D is preferred to E and F is preferred to D, then F must be preferred to E. 그래서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고 이렇게 하게 되면 C는 A보다 좋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관성이 랭킹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런 것도 굳이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선호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인디펜던스요. 독립이라는 게 있는데 assumes rankings are also additive and proportional. 자, 이제 보니까 D가 있고 F가 있어요. D라는 안이 있고 F라는 안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J라는 안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이 J라는 안을 제가 지금 좋아하기로는 F를 좀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F를 선호하고 있으면 J를 여기 D에다가 더하거나 또는 J를 F에 더하게 되면요. 항상 요 관계가 그대로 성립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시나? 근데 이제 요 J가 기존에 D가 있는 상태에서 J를 더하게 되면
J만큼의 영향이 그대로 다 더해지지 않고 일부가 있잖아요. 그죠?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이게 프로포셔널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J라는 그런 임팩트만큼이 다 더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다 더해지지는 않아서 D가 있는 상태에서 J를 더하게 되면 J 본연의 그 값이 그대로 다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더해지고 마찬가지로 F한테 더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요 J는 기존에 있던 D와 F에 대한 프레퍼런스 선호도를 내가 알고 있어요. F를 요렇게 F가 D보다 좋다는 걸 갖다 내가 미리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J를 갖다가 D에 더하건 J를 더하든 요거 선호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continuity, utility indifference curve. 자, 무차별 효용 곡선은 있는데 우리 공부한 게 있습니다. 무차별 효용 곡선은요, continuous 연속이다. 그리고 서로 교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옛날에 우리가 경제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 사실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self-evident한 그냥 그런 공리들입니다. 유틸리티 티어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그냥 명제들이죠.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미리 그냥 전제를 깔아놓으면 이건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포드 이과정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Many of the assertions that are said to be self-evident under traditional finance are not so self-evident under behavioral finance. 근데 이게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굳이 뭐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이걸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콜로지, 심리나 또는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막 틀려져요. completeness라든지 또는 transivity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the way the information is presented.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게 선호도가 막 달라지게 돼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정보를 보여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선호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좋아라고 했다가 저렇게 보여주게 되면 저게 좋아라고 했다가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선호 일관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CGV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러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극장 들어갈 때 보면 이제 팝콘하고 콜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콤보 이런 거 팔잖아요. 콤보를 파는데 가보니까 붙어 있어요. 자, 이래서 보니까 괜찮네. 이 CGV 콤보 이거 사면 되겠어. 얼마지? 보니까 한 8,000원 한다고 합니다. 팝콘 한 박스에다가 콜라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준 게 한 8,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앞에 있는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면요, 이거 8,000원이거든요. 근데 500원 더 내시게 되면 사이즈업 해드립니다. 500원만 더 내시게 되면 미디엄 사이즈를 라지 사이즈로 사이즈업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한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느껴져요? 자, 미디엄 사이즈가 8,000원이래요. 500원만 더 내게 되면 라지 사이즈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라지 사이즈가 되게 싸게 느껴지죠?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라지 사이즈 되게 싸게 느껴져요. 자, 반면에 이렇게 볼게요. 처음부터 라지 사이즈가 8,500원입니다. 좀 많이 필요 없으니까 미디엄으로 바꿔주세요. 가격이 많이 내려갈 줄 알았어요. 500원 빼드릴게요. 미디엄 사이즈 하게 되면 500원 빼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미디엄 사이즈가 엄청 비싸게 느껴지죠. 저만 그런가 봐. 자, 이게 어떻게 정보를 갖다가 주냐에 따라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막 달라져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똑같은 정보라고요. 근데 기준을 어디 잡아서 이야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느끼는 게 달라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도 이해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항상 컴플리니스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트랜지비티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막 흔들립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아침에 나오는데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그래도 지금 아주 걱정이 돼 죽겠는데 옛날에 뭐 20, 30명대 나오다가 100명대 넘어서서 200명대 가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완전히 뭐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리고 300명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우리나라 어디든지 내가 갈 수가 없겠구나. 하물며 식당에 들어갈 때도 얼른 눈치 보고 사람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빨리 앉아가지고 빨리 오는 거 빨리 먹고 있잖아요. 그죠? 얼른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괜히 기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구석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들 들어오니까 얼른 나왔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근데 확진자가 299명이 나왔대요.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300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행복한 기분 좋은 기사로. 근데 그 전에 30명일 때 시절에 100명 넘어가니까 세상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200명 넘고 이러다가 300명 넘는 게 아주 이제 일상처럼 되었다가 300명 밑으로 딱 내려가서 299명 한 명 차이입니다. 근데 300명을 갖다 기준점으로 딱 잡아가지고 3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음이 간사해요. 그 마음은 뭔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잡히나? 한 명 때문인데. 300명을 기준으로 보면 딱 한 명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주냐, 레퍼런스 포인트를 뭘로 주냐에 따라가지고요. 느껴지는 게 막 달라지고 의사결정도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자, 그래서 또 밑에 봅시다. 이게 레벨 3는 교재가 좀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교재 좋은 점이 포드 이거잼이라고 이거잼 팁을 갖다가 가끔씩 이렇게 줘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거나 또는요, 중요한 걸 갖다가 놓치고 갈까봐, 이 스웨트 카플란에서 포드 이거잼이라고 해서 시험 목적으로 이런 팁들을 갖다 강의를 툭툭 던져놨습니다. 꽤 도움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RAM이란 합리적 경제 주체. When presented with new information, is assumed to adapt his belief about the probabilities using Bayesian formula. 자,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 정보를 우리가 베이지안 포뮬라를 가지고 뭔가 수정을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수정을 해요. 베이지안 포뮬라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뭔가 주어지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라고 조건부 확률을 만든 게 베이지안 포뮬라인데, 자, 거기 보면 밑에 3번 보세요. 261회 3번. Individuals incorporate new information by updating probabilities according to Bayesian formula. 자,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갖다가 자꾸 수정을 합니다. 당연해요.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위에 4번 보시면 individual choose actions to maximize utility based on these conditional probability. 이렇게 수정된 조건부 확률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왔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좀 달라졌겠군이라고요. 확률 자체를 자꾸 수정하면서 그 수정된 확률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밑에 베이지안 포뮬라가 나와 있네요. 자, 시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자체가 이제 보면 여기 PA라고 나와 있는 게 원래 기저 확률입니다. 원래의 확률이에요. 기저 확률. 자, 이게 이제 original probability죠. 이거 갖다가 base rate 또는 base probability라고 해요. A의 기저 확률. 자, 이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죠. A가 일어나긴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일어났다는 조건부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B 조건이 주어졌을 때
A 확률이죠.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원래 확률이 A 확률이 이랬어요 라는 건데 나중에 B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A 확률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게 이게 지금 요 식인데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Conditional probability예요. 자, 이거점프를 볼게요. 이거점프. Applying Bayesian formula에서 Assume a blue bag and green bag each contains 10 coins. 파란 백하고 초록색 10개 동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Blue bag contains 4 US coins and 6 Canadian coin. green bag은 8개, 그 다음에 2개 Canadian coin이 들어있어요. 몽땅 보게 되면 20개의 코인이 있네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이거는 일단 각각의 백에다가 이렇게 10개씩의 코인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그리고 이 그린백, 블루백에는 미국 코인이 4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카네디안 코인이 6개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백에도 2개의 미국 코인, 8개의 미국 코인이 들어있고, 2개의 캐나다 코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요. 이 정보는 미리 주어져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코인을 뽑는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뻗어가지고 눈 감고 손 뻗어가지고 뭔가 코인을 갖다 꺼냈는데 그게 US 코인이에요. 오케이? 아니 두 백이 있다니까. 두 백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눈 감고 손 넣어가지고 코인 한 개 꺼냈어요. 근데 그 US 코인을 딱 꺼낸 거예요. 근데 이 US 코인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US 코인이 나올 확률 모두 20개인데 있잖아요. 그래서 20개 중에서 보니까 US 코인이 있는 게 12개가 있잖아요. 20개의 코인 중에서 12개가 US 코인이니까 그러면 US 코인의 확률은 60%입니다. 그죠? 근데 정작 알고 싶은 거는 그 US 코인을 내가 어디서 꺼낸 거냐면 이제 근데 블루백에서 꺼냈을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신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without looking at the bag A young boy reaches into one of them and withdraws US coin. US 코인 한 개 꺼냈어요. 20개 중에서 어쨌든 12개가 US 코인이니까 US 코인이 꺼내질 확률은 보게 되면 60%입니다. 자, 그리고 determine the probability that the boy reached into the blue bag. 그게 블루백이었을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죠, 이제. US 코인을 꺼내긴 했는데 그게 블루백에서 꺼냈을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구해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본다고? 블루백일 확률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 요 조건부 확률에서 얘가 있잖아요. 그죠? A 확률, 요거 구하는 거라고요, A 확률. 요거 확률 구해야 된다고. 자, 코인을 꺼냈어요. US 코인을 꺼냈는데 그게 블루백일 확률 구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문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거 봅시다, 이거. 이거는 뭘 쓰면 돼요, 이거? 요게 무슨 확률이라고? 블루백일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요것도 블루백일 확률이죠. PA 자체가 블루백일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이 확률은 몇 %예요? 50%. 둘 중에 하나가 블루백이에요. 그러니까 50%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제가 US 코인을 꺼냈다는 조건 하에서 블루백일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꼬마가 가가지고 두 가방 중에 하나를 갖다 딱 건드릴 확률 뭐겠습니까? 블루백을 건드릴 확률. 50%지 뭐 50%. 근데 하필이면 정보 한 개 더 주어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얘가 손에 뭘 쥐고는 US 코인을 쥐고 있어요. 그럼 얘가 블루백을 건드려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다시 또 물어본 거죠, 이제. 새로운 정보를 준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거는 뭐죠? 그럼 이거는? PB는? 위에서 코인을 꺼낼 확률. 자, 이거는 블루백일 확률. 이거는 US 코인을 꺼낼 확률. US 코인을 꺼낼 확률은 몇 %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0%. US 코인을 꺼낼 확률은 60%. 되셨나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요거는요. 40%. 40%. 그게 US 코인을 블루백에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네요, 보니까. 블루백에 US 코인이 뭐 몇 개 들어있냐면 4개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40%. 그러면 조금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숫자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구할 수 있다고요. 원래, 그냥 문제가 질문하고 있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냥 꼬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런 그 정보 없이 있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꼬마가 탁 가가지고 블루백을 건드릴 확률 한번 말해봐. 50%지 뭐. 근데 꼬마가 뭘 건드리고 나왔대요. 100 중에 한 개를 건드리고 나왔대요. 근데 보니까 뭘 쥐고 있는 손에 코인을 쥐고 있는데 US 코인을 쥐고 있는 거예요. US 코인을 갖다 가지고 왔네. 자, US 코인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 그러면 블루백을 건드릴 확률을 갖다. US 코인을 가져왔다는 정보가 하나 추가되었어요. 손에 US 코인을 들고 있다는 게 추가되었다고. 그러면 얘가 블루백을 건드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요. 조건부잖아요. 원래 확률은 50%. 하지만 얘가 손에 보니까 US 코인을 들고 있는 걸 보면 그럼 블루백 건드릴 확률은 좀 달라질 거예요. 되시나요? 이게 원래의 정보가 있었고 원래 정보 원래 이런 것들이 원래의 정보죠. 원래의 정보. 그리고 이런 정보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블루백 이거 US 코인을 가져왔다는 전제하에 블루백을 확률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조건부 확률 구하는 식이에요. 자, 이거는 비해블 파이낸스에서 무슨 여러분한테 조건부 확률 물어보겠어요? 그럴 일은 없고 합리적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이렇게 스텝 와이즈하게 로지컬하게 퀀티테이티브하게 이렇게 확률을 자꾸 수정해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셔널하고 이코노믹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페이지 좀 넘기셔서 163페이지 봅니다. 163페이지 리스크 어버전이라는 거요. 위험 회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회피도. 아까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사람들은요. 위험 회피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보세요. Traditional finance generally assumes individuals are risk averse. 자, 거기 individuals are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risk averse하고 사이에다가 always라는 말 좀 쓰세요. always. 항상 있잖아요. consistent하게 또는 always 항상 있잖아요.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그리고 prefer greater certainty to lesser certainty. 가능하면 확실한 걸 좋아해요. 불확실한 것보다는. 그리고 in contrast 반면에 behavioral finance assumes that individuals maybe에 동그라미 칠까요? maybe always가 아니에요. maybe risk averse, risk neutral, risk seeking or any combination of the three. 때로는 위험 회피형일 수도 있고 위험 중립일 수도 있고 또는요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게 복수계가 동시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The way something is presented can affect the decision making. 중요한 거는 뭔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위험 회피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험 중립형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추구형이 될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프레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이밍.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위험 회피형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추구형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집니다. 잠깐 쉽시다. 5분만.